네, 안녕하세요. 박혜준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도 승소 사례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사건은 사실 이혼 사유가 좀 특별하게 뚜렷하게 입증이 되지 못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혼 사유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고, 그런데 다행히도 남편이 이혼에 동의를 하면서 사실상 재산분할이 관건이었던 그런 사건이었어요. 사실 이혼 사유가 뚜렷하지 않다라고는 말씀드렸지만 당사자 사이에서는 혼인을 계속하기 힘든 정도의 그런 사유가 있었겠죠. 그래서 성격 차이도 문제였고, 그로 인한 갈등이 굉장히 심화된 상태였고, 남편 쪽에서도 이혼에 동의는 하는 그런 상황에서 재산분할에 관한 심리에 중점을 두고 진행을 했던 사건입니다. 근데 문제는 저희 의뢰인분께서 사실 혼인 전과 그리고 혼인 초기까지만 해도 안정적인 직장에서 잘 경제 활동을 하시면서 이제 좀 어느 정도 개인적으로 모아놓은 자금도 있었고 좀 그런 경제적인 능력이 있으신 분이었어요. 근데 출산과 육아로 인해서 경력이 단절됐고 쭉 전업주부로 살아오시면서 본인이 갖고 있던 그 개인적인 자금을 시드머니로 해서 이제 자산 증식과 그런 재테크, 부동산 투자 이런 거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면서 실제로 되게 투자에 성공적이었어요. 그래서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부부가 각자 명의로 아파트 한 채씩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혼할 시점에 보니 이 의뢰인 명의로 된 아파트는 굉장히 비싸졌고 시세 차익도 굉장히 컸고 더 비싼 아파트였고, 남편 납부로 된 아파트는 이 아파트보다는 좀 많이 가액이 떨어지는 그런 아파트였어요. 이제 아파트 매수 과정에서 발생한 담보대출 채무 이런 것들은 의뢰인분이 어디 회사에 소속된 경제활동을 하시는 게 아니었다 보니 안정적인 수입이 있었던 남편 앞으로 대출을 발생을 시켰고, 그러다 보니 의뢰인은 더 비싼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서도 채무는 하나도 부담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고, 남편 입장에서는 더 싼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담보대출 채무는 다 남편 앞으로 되어 있고 당연히 불균형이 있는 상황이죠. 이런 점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렇다 보니 저희가 이제 최초에 상담을 해드렸을 때 어느 정도 의뢰인께서 남편에게 재산분할금을 정산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안내를 해드렸고, 그냥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 범위는 한 적어도 2억에서 3억 정도가 예상이 된다라고 진단을 해드렸어요. 2억에서 3억 정도를 의뢰인이 남편에게 재산분할로 지급하는 그런 결과가 예상된다라고 진단을 해드렸는데, 정말 공교롭게도 딱 2억 원이 나왔어요. 판결금이. 판결 결과로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2억 원을 지급하라 라는 결과가 나왔고, 저희가 이미 최초 상담 시부터 진단해드렸던 범위 내의 금원일 뿐더러 게다가 그때 알려드렸던 범위의 최하한선이죠. 그래서 당연히 결과는 만족스러운, 실질적으로는 승소나 다름없는 그런 결과였고, 이제 문제는 여기서 또 이 판결에 따르는 이행에 관련된 문제가 사실 오늘의 또 두 번째 포인트이긴 한데요. 2억 원을 현금으로 의뢰인이 어떻게 지급을 하냐는 거였죠. 왜냐하면 지금 의뢰인분은 여전히 미성년인 자녀를 양육하고 계시고 전업주부세요. 그리고 물론 대출을 발생시켜서라도 2억 원을 마련을 하려면 할 수 있었겠지만, 솔직히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그것도 꼭 그렇게 간단한 방법은 아니죠. 앞으로 변제해야 할 대출 원리금도 상당히 부담일 거고요. 그래서 저희도 물론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판결 결과는 정말 최대한으로 좋게 이제 받았지만 이 이후에 이행의 문제가 또 발생하겠구나라는 거는 이제 고려하고 있었고, 의뢰인분의 그런 상황과 처지에 맞게끔 저희가 이제 이행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는데요. 바로 여기서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국민연금 부분에 저희가 착안을 했어요. 저희의 의뢰인은 전업주부인데 남편 쪽은, 상대방 쪽은 수십 년간 안정적인 직장에서 근속하고 있는 그런 직장인이다 라고 하면 결국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국민연금에 대한 그 분할연금 수급권은 우리가 주장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청구할 부분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받을 사람 쪽이기 때문에 이혼소송에서 언급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 사건에서도 국민연금에 관한 논의는 상대방도 근데 하질 않았죠. 간과한 거겠죠. 그냥 없이 끝난 거예요. 없이 그냥 재산분할금만 원고가 피고에게 2억 원 지급해라 라고만 하고 나온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현금 2억 원을 피고에게 지급할 형편은 되지 않으니 모의 계산을 해봤어요. 나중에 이 국민연금을 수급하게 된다면, 분할연금 수급을 하게 된다면 그게 과연 얼마 정도가 될까라고 저희가 모의로 계산을 돌려봤고, 그 금액 그리고 아직 미성년인 자녀를 저희가 이제 양육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이제 장래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것을 산정을 해서 지금의 이 우리가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금과 어느 정도 상쇄되는 그런 상계 처리가
마무리가 가능할 정도의 비슷한 금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갖고 피고와 협상을 했고, 그러니까 즉 피고에게 우리가 당신한테 장래 양육비와 당신의 국민연금 건들지 않을 테니 대신 이 재산분할금 채권을 당신도 포기해라. 서로 주고받는 거 없이 여기서 깔끔하게 끝내자라고 협상을 했고, 그 협상이 잘 이루어져서 좋은 판결 결과에 이어서 이행 방안까지도 만족스럽게 잘 마무리되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보이는 것에만 매몰되고 그냥 판결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 뭐 대출을 받든 뭐 어떻게 누구한테 빌리든 알아서 하세요 라고 하고 그냥 손을 털어버리면 사실 이 사건을 맡긴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참 너무도 막막하겠죠. 아무리 판결 결과를 잘 받아줘도 그 이후에 어떤 그런 이행의 문제나 집행의 문제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라는 사정도 충분히 좀 고려를 하면서,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렇게 보이지 않는 측면도 고려를 해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그리고 그 사건에 적합하게끔 끝까지 마무리를 잘 유도해 드리는 것도 변호사의 필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간단하게 살펴본 오늘의 승소 사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